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마이너스 운명의 만남. 2024년 11월 서울 남대문 시장.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 새벽 4시 70세 김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 재료를 썰고 있었습니다. 에고, 손이 이렇게 시려서야. 순자는 낡은 장갑 너머로 붉게 튼 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째 이 자리에서 김밥을 팔아온 그녀였지만 요즘 같은 추위는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김밥 하나요. 단골 손님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환한 미소로 김밥을 싸주며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이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할머니가 더 하시죠. 건강 챙기세요. 손님이 떠나고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포장마차 옆으로는 새벽 시장의 활기찬 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골목 어귀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리자 정장 차림의 60대 남자가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이. 순자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남자의 맥박을 짚어보니 간신히 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119 불러야 해요. 순자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안 돼요. 병원, 안 돼. 남자는 순자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지만 남자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다 돌아가시겠어요. 제발, 숨겨 주세요.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아무도 이쪽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이를 어쩌나. 순자는 결심한 듯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를 부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평생 김밥을 말아온 억센 팔심으로 간신히 남자를 포장마차 뒤편으로 옮겼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남자를 작은 리어카에 눕히고 담요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검은 승용차 2대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봤다고 했는데 저기 할머니한테 물어보자. 사내 둘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태연하게 김밥을 싸며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정장 입은 남자 못 봤어요? 정장 입은 남자? 이 새벽에 무슨 정장이요? 시장 사람들은 다 작업복 입고 다니는데. 순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내들은 포장마차 주변을 둘러봤지만 김밥 냄새만 가득할 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쪽으로 왔다고 했는데 저기 뒤쪽 골목도 찾아보자. 사내들이 떠나고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괜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순자는 리어카 쪽을 돌아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저렇게 다친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어. 새벽 6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리어카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시장 뒤편의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순자가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에휴, 무겁네.
순자는 남자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낡은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던 순자는 능숙하게 남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치셨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닌 것 같은데. 순자가 남자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여긴 제 집이에요. 아저씨가 시장 골목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데려왔어요. 순자가 따뜻한 미역국을 떠서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선 드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검사님이요? 순자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한국 최대 건설사인 대한건설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5조 원대 부정수주 사건이었죠.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최태영과 그의 아들 최준혁이 정치인들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준 정황이 확실했습니다. 박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소하려던 바로 그날 밤 저를 믿었던 후배 검사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살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순자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 후 제 딸이 납치될 뻔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던 아내가 괴한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덮으라는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시 그들을 고발할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아저씨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 오늘 밤 제가 퇴근하던 길에 납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 태워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에 빠뜨려 자살로 위장하려던 거죠. 박민재는 주먹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차가 신호에 걸렸을 때 제가 문을 부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순자는 박민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선 안전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태영은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괜찮아요. 저 같은 노인네 하나 무서워할 것 없어요. 그보다 아저씨 가족분들은 괜찮으세요? 박민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 아내와 딸은 제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도 위험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최태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요. 그래야 제 가족도 저도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요? 네. 저 같은 평범한 노점상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저씨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박민재는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재는 자신이 숨겨둔 증거 USB가 지검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최태영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가면 즉시 발각될 겁니다. CCTV도 있고 경비도 삼엄하니까요. 그럼 제가 가면 되죠.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요? 하지만 어떻게? 아저씨, 제가 젊었을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저는 30년 동안 법원 청소 일을 했어요. 법원이고 검찰청이고 다 가봤죠. 청소부로 위장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박민재는 순자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70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청소부 옷을 입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지검 건물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지만 순자는 태연하게 청소도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디 소속이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아, 저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청소 아줌마예요. 김 반장님이 부르셨어요. 아, 그래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순자는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비원은 대충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층 특수부로 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몇몇 검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박민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순자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청소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남자는 계속 박민재의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순자가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땡땡땡. 화재 발생. 모든 인원은 대피하십시오. 방송이 나오고 사람들이 황급히 사무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도 잠시 망설이다가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순자는 재빨리 박민재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찾았다. 순자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재빨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대피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10분 후 화재 경보는 오작동이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순자는 이미 멀리 사라진 후였습니다. 순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박민재가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물론이죠. 자, 여기 있어요. 순자는 USB를 꺼내 박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박민재는 USB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로 최태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경찰도 믿을 수 없습니다. 최태영은 경찰 고위층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박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론입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최태영도 손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럼 기자를 만나야겠네요? 네. 하지만 아무 기자나 만날 순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박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기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혜진 기자,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입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여러 비리를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자를 만나면 되겠네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최태영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순자와 박민재는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혜진 기자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대문 시장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순자와 박민재는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최태영의 수하들이 시장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김밥을 팔고 있을 때 검은 정장의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남자가 박민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자는 태연하게 사진을 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런 양반은 본 적 없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실종된 검사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시면 이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남자가 명함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해. 정말 위험해. 그날 밤 순자는 박민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이 계속 이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할머니까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안 돼요. 여기가 가장 안전해요. 시장은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숨기 쉬워요. 조금만 더 참아요. 일주일만 버티면 돼요. 박민재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순자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게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요? 네. 30년 전 제 딸이 20살 때였어요. 딸아이는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밤늦게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딸아이를 치고 도망간 차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 차였어요.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덮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저는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진실도 잃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는 무너졌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위험에 처한 분이잖아요. 제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민재는 순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꼭 최태영을 무너뜨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딸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순자와 박민재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박민재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작은 카페에 도착하자 30대 여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혜진 기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신 분이 저희입니다. 박민재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조혜진 기자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민재 검사님, 지금 전국이 난리인데 어떻게 된 일이세요?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박민재는 USB를 건넸습니다. 조혜진 기자는 노트북으로 USB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조혜진 기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거네요. 최태영 회장의 비리가 전부 여기 있어요. 네. 이걸로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검사님,
이걸 공개하면 검사님도 위험해지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밝혀야 합니다. 조혜진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밖에서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안 돼. 우리를 찾았어요. 순자가 외쳤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세 사람은 급히 카페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뒷문 쪽에도 이미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위당했어요. 박민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순자는 카페 주방으로 달려가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고 순자와 박민재, 조혜진 기자도 그 틈을 타서 빠져나왔습니다. 저쪽이에요. 남자들이 그들을 쫓아왔지만 혼잡한 시장 골목에서 세 사람은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세 사람은 한 건물 지하에 숨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휴, 살았네요. 조혜진 기자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 기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USB는 제가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럼 됐어요. 빨리 기사를 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안전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 안에 기사를 올리겠습니다. 조혜진 기자는 다른 출구로 조심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순자와 박민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불을 내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에휴, 옛날에 한번 가스 사고 난 적이 있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두 사람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도 잠시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요. 박민재가 불을 끄고 커튼을 쳤습니다. 밖에서는 남자들이 집집마다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계속 찾아.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쿵쿵. 순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경찰이야. 순자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봤어요? 수상한 사람? 나 혼자 사는데 무슨 수상한 사람을 봐요? 남자가 집안을 둘러봤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을 확인해도 될까요? 뭐, 여기가 무슨 범죄자 집이라고 확인을 해요? 영장 있어요? 순자가 당당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순자와 박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에휴, 겁나 죽는 줄 알았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새벽 6시 조혜진 기자의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대한건설 최태영 회장, 5조 원대 부정수주 의혹, 검사 살해 교사까지.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1위를 차지했고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재벌들 정말 무섭다. 박민재 검사님 무사하신 거야? 최태영 회장 감옥 가야 한다.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과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전 10시 최태영 회장의 자택과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최태영 회장이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오후 2시 최태영 회장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최태영 씨 뇌물 공여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태영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던 순자와 박민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박민재 검사의 생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실종됐던 박민재 검사 살아있다. 최태영 회장 비리 폭로. 박민재의 가족들은 기쁨에 겨워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구나. 아내가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아빠, 딸도 울먹였습니다. 검찰은 박민재에게 안전한 보호를 제공했고 그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재회의 순간 박민재는 가족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당신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재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여보, 나를 구해준 분이 계셔. 그분을 꼭 만나야 해. 다음 날 박민재는 가족과 함께 순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쿵쿵쿵. 할머니, 저예요. 문이 열리고 순자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 제 가족입니다. 아내 이수진, 딸 박지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순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빠를 살려주셔서. 딸도 순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휴,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걸요. 순자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박민재는 무릎을 꿇고 순자에게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와 제 가족은.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시고.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순자가 박민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보답하고 싶어요. 뭐든 말씀해 주세요. 보답?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가 무사한 게 가장 큰 보답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목숨까지 걸어주셨는데 저희가 뭔가 해드려야죠. 박민재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 딸, 30년 전에 죽은 제 딸의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제 딸이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박민재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꼭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박민재는 순자의 딸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고 당시 증인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2개월 후 박민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순자의 딸을 치고 도망간 차의 주인은 바로 최태영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믿기 힘드시겠지만 할머니 딸을 죽인 사람은 최태영의 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최태영이 제 딸을... 네. 최태영 회장이 돈과 권력으로 사건을 덮어버린 겁니다. 담당 경찰과 검사를 매수해서.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30년.
30년 동안 저는 진실을 몰랐어요. 박민재가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태영의 아들도 처벌받을 겁니다. 검찰은 즉시 최태영의 아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의 사건을 재수사하여 그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최태영의 아들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자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판사는 최태영의 아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30년 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했으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결이 끝나고 순자는 딸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늦었지? 미안해. 30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혔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순자는 딸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민재와 그의 가족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지민 씨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로부터 1년 후, 박민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더욱 강력하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여전히 남대문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재의 가족이 매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김밥 드시러 왔어요. 어머, 또 오셨어요? 자주 오시네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자주 와야죠.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아내가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아요. 저는 아직 건강해요. 김밥도 팔아야 하고요. 순자는 여전히 독립적인 삶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재 가족은 매주 찾아와 순자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부- 새로운 위기. 1년 후 어느 날, 순자는 평소처럼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밥 2줄이요. 네, 잠깐만요. 순자가 김밥을 싸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시죠? 네. 저를 아세요? 저는 변호사 이강민입니다. 할머니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인데요? 이강민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건 소송 통지서입니다. 소송? 무슨 소송이요? 순자가 당황하며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 최태영 피고 김순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최태영을 명예훼손했다고요? 최태영 회장 측에서 할머니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니, 제가 뭘 허위로 말했어요? 박민재 검사 사건 당시 할머니께서 언론에 최태영 회장이 살인을 교사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법원은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죄?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증거 불충분으로 살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뇌물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죠. 그럼 최태영이 곧 풀려난다는 거예요? 네. 이미 1년을 복역했으니 2년만 더 있으면 출소합니다.
그리고 출소 전에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할머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 소송은 쉽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요? 저 같은 노점상이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걱정 마세요. 제가 무료로 변호를 맡겠습니다. 네? 왜요? 저를 왜 도와주시려고요? 이강민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박민재 검사님의 후배입니다. 검사님께서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죠. 할머니께서 검사님을 구해주셨듯이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박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검사님, 큰일 났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소송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민재는 분노했습니다. 최태영 그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강민 변호사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후배입니다. 그가 잘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할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검사님한테 또.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왔습니다. 언론도 대대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최태영 전 회장, 은인 할머니 상대로 소송, 70세 노점상 BS 재벌, 법정 대결. 최태영 측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순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원고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강민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김순자 할머니는 당시 본인이 목격한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닙니다. 목격했다고요? 할머니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박민재 검사님이 피습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원고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판은 팽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순자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최태영 회장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최태영 측 변호사가 따져 물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 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태영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증거가 없다면 그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피고는 아무런 증거 없이 원고를 살인 교사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최태영 측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강민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잠깐만요. 저희에게도 증거가 있습니다. 이강민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박민재 검사를 습격한 범인들의 통화 기록입니다. 그들은 최태영 회장의 비서와 수차례 통화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화일 뿐입니다. 살인 교사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항입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더 검토한 후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후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자는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태영 회장과 합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할머니의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순자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박민재가 나타나 순자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께서 많이 지치셨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박민재는 순자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에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힘드네요. 할머니, 이 소송은 제가 꼭 이기게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검사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최태영 측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과거 사기 전과 있어. 노점상 할머니, 돈을 노린 거? 최태영 측이 퍼뜨린 허위 정보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사기꾼 아니에요? 돈 때문에 검사를 도운 거였구나. 역시 돈 앞에서는 다 똑같네. 순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김밥 장사도 잘 안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소송 중이라며? 우리까지 휘말릴까봐 무서워.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민이에요. 박민재의 딸 지민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민아, 왜 왔니?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지민이는 순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인터넷에 있는 말들 다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고마워, 지민아. 할머니, 저희가 증명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지민이는 그날 밤 순자와 함께 잤습니다. 다음 날 지민이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저는 박민재 검사의 딸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할머니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아버지를 도운 게 아닙니다. 순수한 선의로 도와주셨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악의적인 루머를 믿지 말아주세요. 지민이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자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파이팅! 할머니는 영웅이십니다. 최태영 그만 괴롭히고 반성해라. 여론이 다시 순자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왔습니다. 이강민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당시 박민재 검사를 습격한 범인의 자백서입니다. 자백서요? 네. 범인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했습니다. 최태영 회장의 비서로부터 박 검사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최태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일 수 있습니다. 강압이라고요? 범인은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두해서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김순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장님, 최태영 측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결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순자는 승소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박민재와 그의 가족이 순자를 축하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할머니 만세. 하지만 최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후 그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박민재,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최태영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부 마이너스 진실의 대가. 최태영이 출소한 지 2개월 후 순자는 평소처럼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밥 하나요? 네, 잠깐만요. 순자가 김밥을 싸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어지러워. 순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주변 사람들이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민재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위암 말기입니다. 뭐라고요? 박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던 건가요? 아마 1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병원에 오지 않으셨어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 박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수가. 순자가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박민재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님,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박민재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신걸? 에휴,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거야.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니요. 할머니 지금 위암이에요. 순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곧 죽겠네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70년도 넘게 살았어요. 충분히 산 거죠. 아니에요. 할머니는 더 사셔야 해요. 박민재는 최선을 다해 순자를 치료하려 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갔고 비싼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3개월 후 순자는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박민재와 그의 가족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순자를 돌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지민이가 꽃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민아, 고마워. 할머니, 이거 제가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할머니 드리려고. 지민이는 손으로 만든 카드를 건넸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나으세요. 순자는 카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정말 너희들을 만나서 행복했어.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는 곧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박민재를 불렀습니다. 검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할머니.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죽으면 제 딸 옆에 묻어주세요. 박민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김밥 가게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검사님, 저는 알아요.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후회 없어요. 검사님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박민재는 순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민재와 그의 가족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검사님, 수진 씨, 지민이, 네 할머니, 저희 다 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너희들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순자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너무 사랑한다.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지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박민재가 순자를 흔들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순자의 맥박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병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순자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박민재의 동료 검사들, 순자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추모했습니다. 박민재는 순자의 유언대로 그녀를 딸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딸과 함께 편히 쉬세요. 박민재는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박민재는 순자의 김밥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김순자 할머니의 조카입니다. 이름은 김미영이라고 해요. 박민재는 놀라서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조카라고요? 할머니께 가족이 있었나요? 네. 하지만 저희는 할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할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창피했거든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후회됐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할머니께서 유산 같은 거 남기셨나요? 박민재는 미영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산이라고요? 네. 할머니가 김밥 가게를 하셨잖아요. 그 가게와 집,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박민재는 미영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김밥 가게는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미영은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저는 할머니의 친척인데. 하지만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박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은 지켜질 것입니다. 돌아가 주세요. 미영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민재는 순자의 유언대로 김밥 가게를 노숙자 지원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김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박민재는 순자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박민재는 순자를 기리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순자 정의 재단. 이 재단은 부정부패와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재단 개소식에서 박민재는 순자의 사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박민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박민재 장관,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순자 할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정의와 용기를 가슴에 새기고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박민재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박민재는 순자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장관이 되었어요.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민재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박민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순자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잘 쉬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박민재는 묘지를 떠나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그 후 10년. 10년이 흐른 후 박민재는 대법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정부패와 싸우며 정의를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딸 지민이는 검사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오늘 할머니 묘지에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할머니께 안부 전해드려라. 지민이는 순자의 묘지를 찾아가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검사가 됐어요.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1953-2024 정의를 사랑한 영웅. 그리고 그 옆에는 딸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김지민 1974-1994 하늘의 별이 된 딸. 모녀가 함께 하늘에서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두 묘비 앞에 절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 해낼게요. 하늘에서는 두 개의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순자와 그녀의 딸이 함께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순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신은 박민재와 지민이를 통해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지금도 김순자 기념 김밥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김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벽에는 순자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의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약자를 돕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순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끝. 후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영웅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킨 평범한 사람이 영웅일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평범한 노점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순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선에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가 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